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7년 전 아빠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저와 남동생은 그때 아빠한테 뭔가가 있다고 농담처럼 말하긴 했었어요. 아마도 아빠가 밖에서 미쓰긴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당연히 가정에 소홀했죠. 시도 때도 없이 모임, 워크숍 등등. 저나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새벽까지 놀다 오기 일쑤였죠. 분명 회사에서 휴가가 나올 텐데 휴가도 한 번 안 갔어요. 화이트데이 같은 날엔 회사를 핑계로 누구를 만나는지 외박하고 다녔고요. 그때는 아빠가 바쁜 줄로만 알았어요.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아빠 폰을 몰래 보게 됐어요. 네, 문자도 봤어요. 우연이라고 하지만 직감 같은 거였겠죠. 몇 개의 수상한 문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중성적인 이름의 상대의 문자를 눌렀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자기야 잘 자 내일 봐. 나도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식구들한테 안 걸리게 항상 조심하고. 그런 문자를 보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예성외로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항상 집에서 외로이 있는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죠. 아빠에게 홀대받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이 아파요. 아가씨였을 때 우리 엄마도 모델 뺨치게 이뻤어요. 세상 모든 엄마들 처녀 때가 있잖아요. 꼭 같았을 거예요. 양심 없는 아빠 만나서 맘고생 몸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정말 불쌍했어요. 거기다 생각해보니 아빠는 엄마를 부를 때 임마, 임마였어요. 아내한테 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불알 친구도 아니고. 그 문자를 봤을 땐 진심 안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아빠 머리채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때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어요. 알고 있는 건 아빠 내연녀의 번호밖에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했었고요. 아니면 찾아가서 유부남이랑 바람피는 년이라고 소문나게 하고 싶었죠. 아빠 회사에도 소문내버릴까 고민했어요. 사실 실직해도 상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제 행동이 상처가 될까봐 당시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한 건지 문자를 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다며 중요한 술자리가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모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와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기념일 계산하면서 4월에 연락처 주고받고 5월부터 즐겼다나? 그게 아빠와 내연녀 둘이 얘기하는 거 처음 듣게 된 거였어요. 지들끼리 히히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모텔은 커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길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야근 뻥치고 모텔 갔다가 그 여자 데려다주고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아빠가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후 전화가 끊겼고요. 엄마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심증이 아닌 물증을 잡았으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열받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 멍한 모습이었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정도 알고 있었으면 엄마는 진즉에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새벽 출근하면서 회사에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몇십 분씩 일찍 나갔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픽업도 여러 번 했고 출장 핑계로 여행도 갔더군요. 아빠는 늘상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 시간에 엄마는 남동생이 아파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느라 바빴던 적도 있는데 녹음된 내용을 듣고 엄마는 어제 오늘 미친 사람같이 정신줄 놓고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니 34살이던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정작 내연녀 집은 잠잠한데 우리 집은 이렇게 폭탄 맞은 거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는 못 산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빠는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야밤에 여자가 큰 소리를 내냐고 하는 거예요. 열받은 엄마가 그 여자한테 전화한다 하니 그 집에 알려져서 양쪽 다 파토나서 좋을 게 뭐 있냐며 끝까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변했는지 너란 여자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쉴 테니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래저래 털리느니 그냥 이혼하겠다고. 자기는 잘하고 싶고 용서 구하고 1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엄마가 이러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등 미친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끝까지 엄마 잘못인 것처럼. 그리곤 며칠 후 아빠는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 아빠가 바람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고
자식이 있으니 참고 살았는데 아빠가 결국 일을 냈다네요. 그때 그 여자랑 만나서 살림 차리고 우리 집이랑 완전히 연이 끊어졌어요. 뭐 연락이 되어야 엄마랑 이혼이라도 할 텐데 무슨 심보인지 그냥 잠수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빠란 존재를 부정하며 셋이서 힘들어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 제 나이 32살이고 저희 엄마는 올해 환갑이에요. 무능력한 아빠 덕에 그 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금전적으로는 더 힘들어지진 않았어요. 새벽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에서 일하셨고 오후에 목욕탕에서 일하셨죠. 저는 중학생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엄마는 쉬는 날이면 저희한테 무언가 부족하게 키워서 미안하다며 놀이공원 전시회 등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 없이 자란 티 내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죠.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편의점에서 엄마 모르게 알바를 했어요. 엄마는 돈 버는 일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며 알바하는 걸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선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자주 오셨는데 돈도 주시고 살림살이도 많이 도와주셨죠. 저와 동생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는 친할아버지가 등록금을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가끔 오시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봉투를 놓고 가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돈보다 아빠의 빈자리에 엄마는 저희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단지 아빠란 사람 만나 결혼한 거.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런 아빠와 계속 같이 사느니 차라리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해. 아빠 없어도 나와 동생, 엄마가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있고 엄마 고생한 거 우리도 알고 하늘도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한 생각 하지 마. 라고 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엄마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한많은 세월 묵묵히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였어요. 그렇게 힘든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엔 엄마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를 잊은 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나간 아빠의 내연녀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모르지만 내연녀가 엄마를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네 남편 지금 신장 이식을 안 하면 죽으니 당장 니네 가족이 나서서 검사 좀 받고 이식을 해달라고 하네요. 아, 이 미친 여자가 드디어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엄마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남편 살려주려고 왔는데 왜 자기를 이런 취급하냐며 되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야, 이 땡땡년아,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남의 가정 파탄낸 더러운 게 어디 와서 행패야? 네 남편?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아빠인 거 몰랐냐? 모르고 달려들었어? 그 사람이 아파. 세상 공평하네. 그런 인간 죽어야지. 그럼 살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년아.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어디 와서 이 짓거리야? 꺼져!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했던 말이 가관이었어요. 엄마한테 이식 안 해주고 저리 병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면 그냥 엄마 보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너네 이혼도 안 했고 법적으로 자기는 남이라면서 떠들어댔어요. 정말 입이라도 찍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세상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머리채를 흔들었죠. 이게 그냥 보내려고 했더니. 그리고 내동댕이 쳤어요. 그 여자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들어 아빠 번호를 찾았어요. 아빠 이름 두 글자가 딱 쓰여 있네요.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몇 번 눌리고 받대요. 아빠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반응했어요. 당신이 보낸 이 땡땡년이 여기 자빠져 있네. 무슨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당신 아프니 신장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가족이 순순히 내놓을 줄 알았어? 당신은 이제 우리한테는 없는 사람이야. 죽으려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이 여자도 당신 버리겠대. 우리 보고 데려가란다. 도대체 얼마나 그지같이 산 거니? 당신이 길바닥에서 어떻게 돼도 우린 1도 관심 없으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 생각하면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라지만 어차피 죽는 거 조용히 가. 제발 우리한테 질척거리지 말고 라고 말하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벌벌 떨면서도 뭐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자기가 들었던 딸이 아니네 어쩌네 하면서 중얼대더라고요. 자기가 들었던 딸? 그래요. 맞아요. 저 원래 안 그랬죠. 아빠 바람나서 엄마, 저와 동생 버리고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너저분한 말들 했겠어요?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내성적이고 큰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가 우리를 버리고 집 나간 아빠 때문인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도 제정신으로 찾아와서 그딴 소리를 하나 싶었네요. 가족이요? 가족 좋아하시네. 우리가 무슨 가족인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것 없고 관심 없이 살았는데 아니면 그걸 덮을 만한 어린 시절 추억이 있나요? 맨날 바람피다 집 나가서 둘이 좋다고 붙어서 살다가
죽을 만큼 아프니까 이제 와서 신장을 떼어달라는 게 그게 아버지인 건지. 그 여자가 제가 내던진 핸드폰을 들고 돌아서자 엄마도 가슴속에 무언가 올라온 건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 알아서 살던지 하라고 하고 그 여자를 내동댕이 쳤어요. 쫓아가서 아빠랑 그 여자를 아주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질질 끌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분을 삭히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빠였어요. 살려달랍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어디냐 했더니 병원이라네요. 신장의 안주와 계속된 투석 덕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답니다. 병원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증오가 심해지니 사람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병실에는 환자들도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번에 전화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직접 왔어. 아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지? 사람답게 산다는 건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거잖아. 지금 딱 맞게 살고 있네. 당신이 어떻게 되던 어떻게 살던 관심 없었고 지금도 관심 없어. 우리한테 한 짓이 얼만데. 그래도 사람이고 염치가 있으면 엄마한테 손을 뻗치지 말아야지. 머리란 게 있다면 생각이란 걸 할 텐데 어떻게 자기 아프다고 신장을 달라고 그 여자를 보내? 또 그런다고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그 여자 정말 당신이랑 똑같다. 그치? 이제 와서 아버지 자리? 지나가던 개도 웃겠어. 당신 꼴을 보니 한 가지 바람이 생기네. 병 들었다고 빨리 죽지 말고 고통받으면서 천천히 죽어.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돈 없고 병 들어서 처절하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휠체어를 그 자리에 두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정말 간절했는지 뒤에서 제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병원을 나왔죠. 아빠가 없는 17년 동안 아빠를 원망도 하고 분노도 있었지만 참고 또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요. 물론 엄마도 그랬겠죠. 이제 좀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데 그 여자까지 보내서 이렇게 깽판을 놓는다는 생각에 손도 덜덜 떨리고 심장도 진정이 안 될 정도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아빠를 보고 나니 살면서 언젠가 찍어야 할 종지부를 알아서 찍어준 것 같아 오히려 속도 후련합니다. 엄마도 저도 동생도 아빠에 대한 아연한 미련 같은 게 마음에 있었는데 훌훌 털고 셋이 잘 살아보자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지났고 저와 동생이 이제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죠. 오랫동안 묵혀온 무언가가 싹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운데 무언가 그 자리가 허한 듯도 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십 년이 흘렀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폭발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전 오빠랑 엄마랑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왜 아빠가 없는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6살 때인가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어요. 저도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안 보였어요. 정확한 날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딘가로 멀리 일하러 갔나 했었어요. 아빠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엄마가 우리 살던 집의 피아노를 어떤 아저씨한테 팔았어요. 제가 그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걸 팔면서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이사 가는 거지? 아빠도 안 왔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큰 이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 이사 간 동네에 가서 엄마는 미친 듯이 일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랑 오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했어요. 저희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였는지 그때부터 엄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왔어요. 퇴근하고 집에선 액세서리 끼우는 부업까지 했어요. 집은 1층에 살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밤에는 무서워서 엄마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갔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였을까요? 집안에 바퀴벌레가 엄청 나왔어요. 그 바퀴벌레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연막탄 같은 걸 터뜨리면 바퀴벌레가 없어진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 살 수 없었어요. 2층은 집주인이 살았는데 그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낮, 밤 가리지 않고 징소리, 북소리가 나서 항상 무서웠어요. 그 무당집의 기운에 눌렸는지 가끔 밤에 오빠가 몽유병인가 싶을 정도로 의식 없이 문을 열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오빠를 안아서 들어와
자리에 눕히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엄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흘린 엄마의 눈물로 한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어떤 날은 엄마가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오빠랑 저랑 둘이서 저녁을 먹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가 잠시만 기다리라 하더니 어디선가 라면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전 오빠에게 돈이 없는데 라면은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오빠가 걱정 말고 먹으라고만 했어요. 그때 먹은 라면 맛이 어찌나 맛있던지 정신없이 먹었어요. 오빠는 자기는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좋다면서 국물만 먹고 저한테는 라면 2개를 다 먹였어요. 조그만 아이가 뭘 그리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오셨죠. 엄마가 라면 봉지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오빠가 옆집 슈퍼 아줌마에게 엄마가 없어서 그러니 라면 2개 외상되냐고 하면서 가져온 거였어요. 슈퍼 아줌마가 어린 것들이 아빠 없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했대요. 엄마는 먹은 값은 반드시 줘야 한다면서 슈퍼에 가셔서 돈을 주고 왔어요. 그날 밤에도 엄마가 엄청 많이 운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우린 거지처럼 아빠 없이 엄마만 믿고 자라왔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이 흘러가고 중학교 시절도 흘러가고 점점 알게 됐죠. 아, 아빠는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릴 버리고 간 거구나. 점점 크니까 또 알게 됐어요. 아, 엄마가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아빠가 빚을 엄마한테 넘기고 가서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작은아빠가 부동산을 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차린 거였어요. 부동산이 망하니까 대출빚을 갚으려고 집을 판 거였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엄마가 좀 바보 같았죠. 그리고 우리 친할머니도 좀 웃겼어요. 아빠가 첫째여서 오빠도 둘째 장손이 됐거든요. 장손은 무슨. 아빠가 빚 다 엄마한테 떠넘기고 집 나가버려서 우리 엄마 힘든 걸 알고도 맨날 자기 집 와서 청소 좀 해달라, 장손 좀 데려와라, 보고 싶다 하면서 계속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만 아빠가 첫 남자였고 모든 게 처음이었대요. 시어머니가 어른이니까 부를 때마다 갔고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청소도 해드렸던 거죠. 근데 아빠 밑으로 고모랑 작은아빠가 있어요. 고모가 좀 잘 살아요. 돈을 잘 벌거든요. 고모는 아빠가 집 나간 걸 알고 우리한테 너무 잘했어요. 저랑 오빠랑 용돈도 주시고 엄마 좀 덜 힘들라고 도와도 주시고 그랬었죠. 너무 감사했고 항상 고마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한 17년쯤 흘렀을까? 우린 친할머니가 밥 먹자서 갔는데 작은 방에서 아빠가 나오는 거 있죠? 그때 든 생각은 저 사람은 뭘까? 인간인가? 왜 우리 엄마가 다 힘들고 이제 일어날 때쯤, 왜 우리가 괜찮아질 때쯤, 우리끼리 아빠 없어도 행복할 때쯤 나타난 거지? 생각했죠.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됐다고 했죠. 오빠도 꼴 보기 싫다 했고요. 그렇게 아빠랑 17년 만에 재회가 싱겁게 끝났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친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부터 요양병원에 있을 때까지 주말이면 항상 갔고 얼굴도 뵙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네 친정 가족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애들 데리고 조용히 오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큰이모랑 엄마랑 같이 있었던 거죠. 우리 큰이모가 한 성격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왜 우린 못 가냐, 내 동생 시댁인데 시댁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왜 인사 가서 인사도 못 드리냐 이러면서 이모가 답장을 보냈는데 아빠가 욕을 보냈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좀 다퉜어요. 이모가 쫓아간다는 거 엄마가 시끄럽게 하지 말자고 말렸고 우린 친할아버지 장례에 3일 그리고 발인까지 다 챙겨드렸어요. 우리는 또 우리 세 식구끼리 살았죠. 아빠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도장 찍자고요. 엄마한테 같이 가줄까? 했는데 혼자 간다 하길래 엄마 혼자 보냈어요. 엄마는 서류 다 정리하고 도장 찍고 나올 때 아빠가 커피라도 한잔 할래? 이런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도장 찍고 문 열고 나오자마자 등 돌리고 휙 가버리더라네요. 그리고 나서 친할머니 댁도 안 가고 있는데 자꾸 오라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만 순해서 화도 못 내고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아빠한테 전화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에요. 할머니께서 상황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작은아빠한테 전화 드렸어요. 저희 이제 할머니네 안 갈 거고요. 물론 엄마도 안 갈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없는 동안 그 집 가서 며느리 노릇 다 했고 그 집에 안 한 거 없어요. 그만 부르세요. 우리 엄마 거기 종 아니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만 부려먹었으면 합니다. 저도 오빠도 이제 그 집 식구 얼굴 안 볼 거니까 만수무강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안 갔죠. 한동안 고모는 가끔씩 우리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고모는 우리한테 정말 잘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우리도 가끔 안부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27살이 됐어요. 우리 엄마한테 수고했다고, 우리 낳아주고 키워주느라 고생했다고 그동안 모은 1,000만 원 안겨드렸어요. 이제 내 돈 받아 쓰면서 놀아.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항상 고마워요.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그래야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 다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개명하기로 했고요. 이왕 이름 바꿀 거 성도 엄마 성으로 가자 해서 서류를 뗐는데 참나.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며칠 뒤에 딸내미 둘을 호적에 올려놨네요.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오빠 저 그리고 그 배다른 애들 둘 아빠랑 엄마랑 이혼하고 딱 3일 지나고 바로 호적에 올려놨더라고요. 같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게 얼마나 토나오고 역겹던지 허무하더라고요. 호적이고 뭐고 다 파버리고 싶었어요. 아빠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랑 시작을 하는 게 쉽구나. 우리 엄만 네가 버린 우리 둘 키우면서 어깨는 수술받고 무릎에 물 차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한 정도가 됐는데 뼈 빠지게 우리 키우면서 못 입고 못 놀고 못 먹고 그렇게 네가 진 빚들 네가 노름해서 우리 엄마한테 떠안기고 한 짐들 다 뒷차례하느라 지금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빤 그 어린 년이랑 놀아나서 애가 둘이구나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위자료를 못 받은 것도 그때 아빠가 자리도 안 잡고 돈도 없어서 엄마가 그래도 우리 아빠였는데 보기 안쓰럽다고 위자료도 안 받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놓을 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을까요? 그날따라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날은 더 아빠가 미워요. 근데 집에 오니 노란 봉투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보낸 거였습니다. 이건 또 뭔가 싶었죠. 아빠의 편지와 무슨 서류가 있더군요. 아빠가 이혼했답니다. 그 어린 년한테 버림받은 것 같네요. 반성, 용서, 그따위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혼? 잘됐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양심은 있었는지 상가 하나를 엄마한테 양도한 서류더라고요. 엄마한테 이게 뭐냐고 물으니 엄마가 아빠를 만났었네요. 우리를 앞으로 더 잘 키워내려면 받는 게 맞다 싶어 받아오셨답니다. 순간 이제 우리 엄마 노후에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한테 자기를 받아달라는 건지 동물처럼 회귀 본능이 생긴 건지 비웃음이 저절로 났습니다. 사실 오빠 저 누구 하나 기쁘지 않았어요. 오빠랑 저한테 보낸 편지 맨 마지막에 자기 번호가 써있더라고요. 연락 달라고요. 며칠 고민하고 엄마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물론 오빠한테도요.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게 한 장본인이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죠. 이런 거 하나 주고 편지 한 통 보내면 뭔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나 보죠? 당신도 참 웃긴다. 집 나갔을 때 나랑 오빠가 몇 살이었는진 기억해요? 그리고 나가서 당신 다른 자식들이 아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곤 이제 와서 당신이란 존재가 우리한테 필요 없을 때 돌아오시겠다? 우리 곁을 지켜줬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진 안 힘들었을 거야. 아빠도 그 어린 년도 그 애들도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고 분하고 역겹고 더러워. 다 평생 정말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어. 상가 하나? 우리한테 더 줄 건 없고 이따위 걸로 우리 지나온 시간들이 절대 보상되지 않아요. 이건 우리 말고 엄마 노후에 좀 편하게 사시는 비용으로 쓸게요. 다신 연락하지 말고 앞으로 아빠라는 존재가 걸리적거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쏟아내서 정신이 없었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 땡땡아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마저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아빠가 해온 걸 보면 또 다른 사람 만나겠죠. 그것조차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엄마랑 오빠랑 셋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져서 뭔지 모를 통쾌함과 후련함 뒤에 씁쓸함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지만 오늘은 그냥 열심히 잘 살았다고 위로받고 싶어 글을 써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관종 중에 관종이에요. 리플리 증후군 환자 같아요. 결혼 전부터 하도 관종짓을 해서 남편한테 너희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아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 완전 중2병의 관종이라면서 유튜브 할까봐 걱정된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진짜 한 10년만 젊었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셨을 거예요. 우선 관종 첫 번째 스텝. 아픈 척 예민한 척하기. 자긴 에어컨 바람 못 쐰다는데 시댁에 에어컨이 3대예요. 상견례를 7월 중순 더워 죽겠는 날에 했어요. 긴팔 원피스 입고도 춥다고 에어컨 꺼달라. 저희가 룸으로 따로 예약했는데 바깥 공기 춥다고 멀쩡한 홀 에어컨도 끄라고 난리. 상견례 끝나고 거기서 춥게 있었더니 병이 났나 보다 하면서 3일 몸살을 앓았다고 해요. 근데 제일 웃긴 게 가족들 중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때 몸살이라면서도 소고기 잘만 구워 드셨어요. 구워 드시면서도 끙끙 앓는 소리 하시던걸요. 병원 한 번 안 가고 집에서 에어컨 3대 켜놓고 잘 살았는데 이 땡여름에 상견례장에서 무슨 차가운 기운을 느끼냐며 남편이 걱정하면 저렇게 더 한다고 하면서 그냥 뇌 하고 상치워버렸어요. 그 이후에 시댁 가서 보니까 저 가면 에어컨 끄고 가디건 입고 있더라고요. 이미 에어컨 하도 켜서 공기가 서늘하죠. 그리고 먼 음식만 먹으면 체하고 토해요. 떡이나 찰밥 같은 건 먹고 체하는 사람 많으니 그럴 수 있죠. 살다 커피 마시고 체했단 사람은 어머니가 처음이네요. 저희 엄마는 체하려면 냉수 먹다가도 체하는 법이다 했지만 이제까지 어머님 봐온 결과 커피 마시고 체했다고 가스활명수에 소화제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역시나 절대 병원은 안 가요. 그리고 파스 붙이는 게 일상인데요. 온몸에 파스 도배하고 있어요. 뭐 어디가 뻐근하네, 아파 죽겠네 이러세요. 병원 가서 검사하자고 해도 물리치료, 병원치료 절대 안 받고요. 건강검진 받고 와선 자긴 몸이 안 좋아서 혹시라도 큰 병 있으면 어쩌냐고 혼자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다 합니다. 자주 피곤하고 살찌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거라던데 우리나라 여자들 유방암이 30%라던데 자꾸 소변이 마려우면 당뇨라던데 병원에도 안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늘어놓으시죠. 결과는 내장 비만이라고 다이어트 하라고 나왔어요. 그런 결과를 보고도 자기 몸속 장기 멀쩡하고 비만인 건 절대 인정 안 하시네요. 두 번째 스텝이 허세. 뭐 남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넌 그깟 500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하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그럼 나 좀 빌려주라. 너 돈 좀 있잖아. 이렇게 매달리면 러시땡 캐시, 밑땡 사랑 같은 데서 30일 무이자로 돈 빌려서 빌려주시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한 달 내로 못 갚으면 발생해요. 30일째 되는 날 저한테 전화 옵니다. 엄마가 사정이 급한데 500만 달라고 하세요. 현금 500을 갑자기 달라는데 이유를 안 물어볼 사람이 어딨어요. 그 이유를 여쭤보면 엄마 체면 깎이게 하지 말라며 화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저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 보고 놀라죠. 5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디다 쓰셨냐 물어보면 대충 저런 스토리입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에 돈 주고받는 거 별로라며 말을 돌리세요.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 선심 쓰듯 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이혼이라고 통보했어요. 하도 잘해서 이제 1금융은행, 저축은행에서 시어머니 대출 안 나오네요. 집담보대출로 뭐 해보려고 했는데 담보대출인데도 40%밖에 안 해주고 이자율도 거의 10%대라 포기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부업체가 30일 무이자 대출해주는 이유는 신용등급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1금융권 대출 못 받게 하고요. 대부업체만 이용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걸 시어머니는 나이 60에 몸소 체험하여 깨달으셨어요. 세 번째 스텝이 허언증. 남편 동생. 도련님이라고 하지만 좀 어색하네요. 여튼 도련님이 세무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세무사 1차 합격한 상태. 저번 달에 2차 보고 아직 결과 안 나온 상태예요. 도련님 말로는 진짜 긴가민가 해서 가늠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벌써 붙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대요. 도련님이 26살에 세무회계법인의 대표 세무사가 됐다고 허언을. 사람들이 명함 달라고 하면 수습기간이라 명함이 없다고 도련님 번호 다 알려주시고 다녔답니다. 도련님 쪽팔려서 동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동네 5만 사람 세무상담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잘 안 되면 따지는 인간들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라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을 정도예요. 제 남편은 회계사이고 지금 로스쿨을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로스쿨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한 4에서 5년 정도는 남편한테서 수입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둘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직 입학시험도 안 본 로스쿨에
장학생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저 말 듣고 잠깐 할 말을 잃었었어요. 로스쿨에 대해 아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로스쿨이란 데가 입학시험도 쳐야 되고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변호사다 하니까 어쨌든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래놓고 다른 사람이 로스쿨에 대해 물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으세요. 로스쿨 졸업 안 해도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다. 변시 1등에서 10등으로 붙으면 판사다 등등. 문제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러던데 하셔서 우리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상속 건물 5개 정도 가진 건물주 둘째 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5층짜리 상가 건물이 2개 있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중에 시고모님이 저한테 건물 있냐면서 묻길래 제 앞으로는 없다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드시더라고요. 5층이니까 한 층에 한 개씩 10개잖아. 너네 오빠랑 나눠 가지면 5개씩 맞지?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곧 생길 건데, 그치? 이러세요. 시고모님 그 순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도 그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창피한 줄은 아시는지 그 얘기 다신 안 꺼내세요. 여튼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요 며칠 시어머니가 헛구역질을 자꾸 한다고 하세요. 시아버지가 병원 가보래도 역시 안 가세요.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 임신한 것 같다고 아랫배도 전부 다 엄청 나오고 헛구역질이 심상치 않다며 자기 혼자 산부인과 가기 쪽팔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같이 가달라는데 진짜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같이 간다고 했어요. 산부인과 근처에서 점심 먹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늦둥이가 식욕이 좋다면서 설렁탕 2그릇 드셨어요. 벌써 자기 뱃속엔 늦둥이가 들어있네요. 산부인과 가서 이름, 주민번호, 마지막 생리 날짜 쓰는데 기억나는 마지막 생리 날짜가 2015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간호사쌤도 당황하신 게 역력했어요. 임신한 것 같아서 진단 좀 받아보려고요 했더니 아, 네,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요즘 증상을 설명하는데 아랫배도 자꾸 나오고 엎드려 자면 불편하고요. 뭐가 막 먹고 싶다가도 막상 먹으려고 하면 헛구역질 나고 평소 안 먹던 게 자꾸 먹고 싶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임신 테스트기는 해보셨냐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부끄러워서 못 해봤다 하시네요.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고 하셨어요. 하고 왔죠. 당연히 2줄이 나올 리가 없죠. 의사 선생님이 더더욱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생리일이 2015년이신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이 하긴 했는데 확실한 건 2015년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의사 선생님 미소가 좀 지워지고 그때 이후로 생리를 안 하셨으면 임신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2015년에 많이 아파서 입원했었고 그때 이후로 호르몬 이상이 왔는지 생리를 안 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거 교통사고 나서 나이롱으로 일주일 입원했던 거였거든요. 부러지지도 않은 발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아프다고 누워만 있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 왜 왔나 싶어질 즈음에 어머님이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정확하게 초음파 한번 해보시겠냐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해보자고 자긴 당당하다며 초음파 했죠. 뱃속에 뭐가 있는 게 보이네요. 두둥. 설마 진짜 임신인가? 설마? 이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단호박같이 말하셨어요. 저거 다 대변입니다. 변비가 심하시네요. 그리고 볼록 나온 시어머니 배 쪽 비추더니 이건 다 지방입니다. 그리고 진단비 초음파 비용만 의미 없이 내고 나왔습니다. 저한텐 엄청 쪽팔리셨는지 자긴 택시 타고 간다며 먼저 사라지셨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랑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초음파로 어머니 응가와 지방인들 구경했다니까 남편이 뒤집어졌어요. 도련님도 같이 뒤집어졌죠. 이쯤 하면 임신 드립한 걸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어요. 어제 시아버지한테 전화 오시더군요. 네 시어머니 유산했다고 술 먹고 있다시면서요. 아, 진짜. 임신에 이응도 못 거릴 정도인데 죽어도 자기 지방이와 응아들이란 걸 인정 못하나 봅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게 하고 싶은데 정신과 상담의 첫 번째 시작인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단 걸 죽어도 인정 못하시죠. 진짜 정말로 뱃속에 애가 있었다고 믿으신 건지. 시아버지가 어제 대놓고 너랑 나랑 안 한 지가 3년째인데 뭔 수로 애가 생기냐고 돌직구를 날렸더니 취해선 내가 딴 놈이랑 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냐며 자기 아직도 인기 많고 번호도 따인다며 되려 삿대질. 저희 어머님을 어쩔까요? 갑자기 옆에 계신 아버님도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진짜 전혀 몰랐어요. 1년을 넘게. 제가 너무 둔한 건가요? 신랑이 폰하다가 잠깐 폰 내려놓고 화장실 간 사이에 잠금이 풀린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려 문득 봤는데 그 여자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핸드폰 잠금 패턴도 몰라서 확인할 생각도 못 해봤네요. 문자 확인하고 몇 장 찍어 제 폰으로 보내놓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날 밤에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과관이더라고요. 차에서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뻔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해요.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대요. 남편이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있었답니다. 이건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다 확인했어요. 여튼 둘이 헤어졌고 저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 싶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두고 저만 나가려고 해요. 남편은 이혼하자 했더니 알았다면서 양육비 얼마 주면 되겠냐고 하는데 황당했어요. 왜 제가 데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전 둘째가 많이 아팠어서 일을 못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주기적으로 병원 가야 하고 병원비도 장난 아니에요. 저 혼자서 감당 못해요. 소득이 없는데 내가 애들을 어떻게 데려가? 당연히 네가 데려가야지 라고 말했어요. 양육비는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보내줄게 했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구 화를 내네요. 모성애가 없는 인간이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가짠치도 않네요. 어쨌든 저는 애들 데려갈 생각 없고 증거는 다 있으니 이혼은 할 거고요. 혹시나 제가 애들 데려가야 할까봐 구직도 이혼 후에 할 거예요. 애들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금은 남편 괘씸한 마음이 더 크네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거 터치 안 하고 풀어줬더니 저짓하고 다녀놓고 이제 와서 애들 짐 된다고 버릴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애들 안 데려갈 거면 고아원 보낼 거다 해서 알아서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이혼 절대 못 해준대요. 증거도 다 있는데 제가 소송 걸면 끝 아닌가요?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께만 알린 상황인데 역시 시댁은 시댁인 거죠.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참고 살으라 그래서 블랙박스 동영상 보내드렸어요. 사운드가 아주 예술이거든요. 친정은 아빠만 계신데 소송하게 되면 알리려고요. 제가 너무 나쁜 년인가요? 10년 세월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네요. 애들 키우느라 또 애가 아파서 내 생활도 없이 메어 산 그 시간들이 너무 서글퍼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칭찬도 많고 욕도 많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하도 밖으로 돌아서 저도 은연중에는 남편이 바람필 수도 있겠구나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실제로 겪는 건 천지 차이네요. 전 당연히 제가 참고 살 줄 알았어요. 아이도 아픈데 영상 보자마자 그냥 다 놓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기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 자세히는 못 적겠는데 혹시 운전 중에 딴짓하는 거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최대한 쪽팔리게 만들고 싶어서요. 돈은 못 배울 것 같아요. 작은 아이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 증거자료랑 해서 보낼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도 돈 벌어야 애를 키울 테니 참기로 했습니다. 저도 정말 못만 나갈 거예요. 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도 오래 있었고 지금은 장기 입원까진 아닌데 간간히 입원하고 크게 돈이 종종 들어가요. 첫째가 너무 건강해서 둘째가 설마 아플 줄 몰랐어서 보험도 제일 싼 거 들었다가 보장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 여자는 정말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소송은 안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하고 소송 얘기하니 그간 카톡 내용 다 저에게 보내주고 끝냈어요. 이 아가씨도 쓰레기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려 참 불쌍한 연애 했더라고요. 데이트를 한답시고 모텔만 데려가는 놈을 뭘 믿고 결혼한다고. 나이도 어린데. 이 글 읽으시는 분들 피임 안 하고 임신하면 결혼하면 되지 하는 놈들 믿지 마세요. 남편 놈이 그런 놈이더라고요. 유부남도 그따위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양육비는 안 주면 안 되는 직업이라 걱정 안 하는데 일단 제가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 됩니다. 취업도 불투명하고요. 고아원은 어차피 못 보낼 거 알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들이 애들 금이야 오기야 하시는 분들이라 시부모님께 가겠죠. 저는 맡길 데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는 먼저 알린 거고 아이들 봐달라고요. 블랙박스 받아보시고는 따로 연락은 없으시네요.
혹시나 어머님이 아버님께 안 알리고 절 설득하려 하실까봐 두 분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저 설득하실 생각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더 이상 엄마 노릇 운운하며 참으라 하실 거면 시부모님께서도 이거 보시고 이런 상황에 참고 살아야겠냐고 여쭤보겠다 했습니다. 항상 합가해서 애들 봐줄 테니 너도 이래라 하시던 분들인데 이렇게 소원 성취하시겠네요. 저는 없겠지만요. 변호사 비용도 비싸더군요. 미련하게 이 나이까지 비상금 한 푼도 안 만들어놨네요. 늘 생활비 한두 푼에 벌벌 떨었고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사 입었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소송이용까지 안 가고 싶었는데 가게 되면 친정 아빠한테 손 벌려야 할 듯 싶어요. 뭐가 됐든 두 사람이 가진 돈은 온전히 아이를 키우는 데 쓰였으면 해서 돈 나가는 건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네요. 소송 이혼 피하자고 설득하면서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애들 위해서 참고 합의 이혼하자고 난 몸만 나간다고 얘기 중이고 신랑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같이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참고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기도 하고 이젠 애들만 봐도 화가 나요. 새 인생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양육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픈 아이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보낼 수 있을 만큼 보내려고 해요. 요샌 계속 부글부글 끓는 속 참아가며 남편 설득하고 남편은 이혼 못 해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사이다 끓은 못 되네요. 속이 답답해서 쓴 글인데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힘낼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많지 않아 여기 끄적입니다. 저는 진주에 사는 31살입니다. 와이프와 동갑이고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임신했을 때도 제가 일 끝나고 돌아와서 먹고 싶다는 거 사주거나 저녁을 해주거나 했습니다. 태교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태교 여행도 같이 다녀왔죠. 그런 걸로 부족하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고 아이 낳고 살이 쪄서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 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아내를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에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했어요.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 안타까운 마음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남자가 생겼나 하는 의심도 했지만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했어요. 올해 3월 아이가 두 돌 되기 며칠 전에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키스마크 잘 가려라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길래 저는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전화 끊고 전화기를 던져버리더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하는 겁니다. 숨이요? 숨은 제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와이프는 대기업 주간 야간하는 회사에 일을 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에서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했어요. 와이프 육아휴직이 끝난 후 애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또한 제가 다 했습니다.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자체도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 거죠.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면서 혼자 돌게 뒀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목격한 그 일 있고 난 후 와이프는 또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저와 말다툼이 있었고 와이프는 집을 나가서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모텔에 갔더라고요. 아내가 출근하기 힘들 것 같아 얼마 전에 티볼리 한 대도 큰맘 먹고 선물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와이프 차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키스 소리, 신음 소리 등 2~3시간 찍혀 있고 아내의 제왕절개한 상처를 보고 남자가 자기는 머리가 커서 자기 엄마도 제왕절개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정말 그런 장면 안 보시길 바라지만 안 보시면 모릅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가에 제가 블랙박스에서 본 걸 다 말하고 보여드렸죠. 장모님은 그제서야 딸아이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한테 전화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라 이혼이지. 네가 한 짓은 지금 간통이야. 너는 지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더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정말 또라이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애 시절에도 와이프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땐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무언 주는 건 예사고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 걸어서는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어요.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 갈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집에 혼자 가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이게 참...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또 모였습니다. 분명 와이프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모임하는 전날 갑자기 말을 바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저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허락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참 저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고 특히 제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그 여자 입장에선 시댁이었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며느리 잡는 시댁?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와이프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전화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했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결혼식 전 직장이 서울이라 청첩장 돌리러 올라갔을 때 서울까지 가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자 화를 내며 버스 타고 갈 거라고 터미널까지 갔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누나가 가서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어르고 달래서 같이 있었고요. 아이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술 먹는다고 가지 않았어요.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에 아예 넣질 않아 무효되었더군요. 저는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00~300씩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을 74만원치 샀더라고요. 참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이었는지.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할 거거든요.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명한테 몇백 빌린 뒤에 양다리 걸친 거 들켜서 퇴사 후 잠수 타버렸대요. 삼금융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의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 연놈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애기 아빠로 범죄자 되면 안 될 것 같다 참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지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서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보통 아이를 낳으면 모정이라는 게 여자에게 생긴다는데 와이프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왜 그랬는지 그냥 애 다리를 걸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애가 침대에서 잘못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울지 마.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애가 밖에서 넘어져서 까져도 놀라지도 않고요. 이게 애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불륜 후의 와이프의 행동은 절 완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간통죄 없어졌다며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 바람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만 들었지 내 마누라가 그럴 줄이야. 그렇죠. 저 정도는 돼야 지 자식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는 거겠죠? 무슨 생각에선지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더 나쁠 것도 없었던 차라 일단 오케이 하고 조건 제시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이 여자 정말 대단합니다. 껌을 쫙쫙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이것저것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또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 오기 전에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법원에서도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니 저도 적응이란 게 됐는지 전 이제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마음 아프겠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 아이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세상 부모 다 그렇겠지만 제 아이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다행히 결과는 제 친자가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을 저는 미련하게 좋아서 그러겠지 하며 넘긴 건 사실입니다. 그게 죄라면 죄네요. 결혼하게 된 건 연애한 지 6개월 정도 넘어갈 때 지금 아이를 임신해서 28살이라면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과거는 나중에 그 여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요. 협의 이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소송으로 가도 재산 분할해야 된다는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재산 분할 안 하고 위자료 대신 빚은 저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공증받고 협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이달 초에 소송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장 주소 보정해서 회사로 날아갑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이 글을 쓸 때 정말 심란하고 나쁜 생각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혼하는 기간 동안 저 자신에게 여유로운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직장에서 바람난 그놈은 작년에 군대 전역한 놈입니다.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놨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하나는 빠진 것 같은 그놈이 그 여자와 함께 산다니. 왠지 모르게 그 자체가 복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랑 살아봐라 이놈아. 네 골수까지 다 빼먹을 거다. 그냥 이런 생각이 저를 좀 여유롭고 마음이 낮게 만듭니다. 나쁜 생각 많이 하지 않는 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맞겠죠? 부모님께 아이는 제가 어떻게든 키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 애를 남자 혼자 어떻게 키우냐며 부모님이 키워주신다고 하셔서 결국 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고맙고 죄송하네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악 물고 버티려고 합니다. 처음엔 글에 욕도 있고 해서 이 글을 괜히 쓴 거였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응원 주신 많은 분들 정말 힘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저도 아이도 부모님도 잘 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모텔 주차장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놈과 같이 있는 모습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말 그대로예요.
저희 동네는 온천이 유명해서 모텔 중에서도 온천물을 끌어다 쓰는 곳이 있어요. 개나 소나 온천물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어디가 진짜 온천물을 끌어 쓰는지 잘 알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모텔이 있는데 거기는 욕실이 조그만 목욕탕 수준입니다. 왜 친구들이랑 모텔에 가냐고요? 2인용 사우나 시설도 있고 월풀 욕조도 크고 욕조 옆에는 온돌처럼 돼서 뜨끈뜨끈하게 암튼 거기 앉아서 때도 밀고 누워서도 밀고 그러네요. 동네 친구들끼리 목욕탕 가느니 돈 조금씩 모아서 치킨 사들고 맥주 사들고 거기 가서 목욕도 하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치맥 한잔하고 이러고 나옵니다. 네 명이서 꾸준히 그렇게 어울려서 잘 놀았어요. 두 친구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고 남은 친구랑 저랑도 둘이서 2주에 한 번씩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일이 터졌네요. 어제죠. 일요일. 친구랑 저랑 영화를 보러 갈까 하다가 어린이날인 거 알았어요. 이런 날 나가봐야 차 막히고 바글거리고 싫다. 집에 있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목욕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번 주 생리 때문에 한 주 건너뛰어서 찝찝하던 차에 그러자고 했고 그냥 다음 주에 가자고 했었어야 하는데 정말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뒷좌석에서 목욕바구니며 치킨이며 맥주며 주섬주섬 꺼낸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커플이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여자분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순간 친구가 제 등을 꾹 누르더니 잠깐 있어봐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을 본 줄 알고 괜히 뜨끔해서 잠깐 숙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랑 온 것도 아니고 여자랑 둘이 온 거고 목욕하러 온 건데 제가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힘을 주면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니까 성질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아, 왜 그래? 라고 말하고 힘으로 밀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허리 아파 죽겠네. 라며 짜증을 내고 있는데 맞은편 주차구역에 서 있던 아까 그 커플로 느껴졌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차에 막 타려고 하고 있더군요. 목소리도 귀에 있고 옷차림도 낯이 익어서 계속 보고 있다가 여자 옆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순간 친구 얼굴도 봤고 친구 표정은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친구는 엄마를 봤던 거죠. 저 못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 억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저 차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 나이 32에 여자로서의 얼마의 삶, 뭐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연하 애인의 막장에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지만 만약에 그런다 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제는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모든 딸들, 아니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쓰면서 웃음이 나네요. 그냥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후진하려던 그 차 뒤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차도 가만히 있더군요. 아마 모텔이라는 특성상 그 새끼도 뭔가 저를 탐색하고 있었겠죠. 짧은 시간 탐색 후 제가 후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서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창문을 내리더니 비켜달라 그러더군요. 창문 너머 빼꼼히 기어나온 면상을 보고 나서 까무룩 돌아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는 거 경험해보신 분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돌아버렸다는 게 맞을까요? 뛰어가서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내리더군요. 내리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는 그놈. 거기를 걷어차버리고 주저앉아서 끙끙대는 거 얼굴을 찾는지 가슴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 오빠가 태권도를 다녔었어요. 혼자 있기 심심해서 몇 번 따라간 게 인연이 돼서 저도 사단까지 땄었어요. 이거 배워 어디다 쓰겠냐 싶었는데 아니 태권도를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상황이 정말 그 상황에 정신이 조금 차려지니 머릿속에 태권도부터 친구한테도 쪽팔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운전석에 타고 있던 엄마도 차에서 내려서 헐레벌떡 오더군요. 내 얼굴 보더니 내 이름을 나지막하게 부르는데
정말 10원짜리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머리채도 쥐어 뜯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미친 듯한 인내로 참았습니다. 그 새끼만 족쳤어요. 우리 아빠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오던 그 새끼. 사업상 지 이득 때문이었겠죠. 형님은 무슨. 이제 보니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찾아온 걸 수도 있겠네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형님네라고 종종 찾아와 오빠랑 저 맛있는 것도 사준다며 살랑거렸죠. 여튼 아빠랑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자기 딸도 있는데 뭐 우리한테까지 저렇게 신경을 쓰고 그럴까. 오지랖 넓다. 희한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자의 촉이었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유독 그 사람이 호감이 안 가는 인간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얼굴도 있으니까 만나면 예의상 격식만 차렸던 그놈이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자기가 아는 후배의 아들이 있는데 소개받아보라고 너무 괜찮다며 제가 딸 같아서 꼭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고 싶다나 뭐래나. 돈도 잘 벌고 잘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그런 남자면 따님 소개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조건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여자친구 없는 거 보니까 변태 아니에요? 라고. 제가 안 좋은 감정으로 쏘아붙이니까 오히려 그때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저를 말리셨죠. 아무튼 그때 그 일도 생각나고 딸 같니 어쩌니 역겹던 말들도 생각나고 우리 아빠한테 살랑살랑거리면서 정작은 기만했다는 생각에 미쳐버리겠고 엄마는 정말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것들이 작당하고 아빠를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속여먹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저를 때리더라고요. 엄마한테 뺨 한 대 맞고 나서는 엄마가 나 때릴 자격이 있어 지금? 돌았어? 완전 꼭지가 돌아서 제 차 뒷좌석에 사들고 온 맥주병 들고 나왔어요.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친구하고 모텔 관리인 아저씨가 안 말렸으면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 새끼는 그때까지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면상 보니까 코피도 터지고 엄마가 그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오늘부로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아빠랑 오빠한테 말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볼게. 근데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 아빠 불쌍하고 오빠 성격 아니까 오빠가 저 새끼 죽일까 봐. 저런 새끼 죽는 거야 내가 바라는 바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빠하고 오빠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하고 싶지 않아. 오빠 성격 알지? 저 새끼 진짜 죽이면 어떡해. 우리 오빠 인생만 뭐 되지. 당신도 앞으로 날 볼 때마다 괴롭겠지. 이 시간부로 당신 죽을 때까지 나는 엄마 취급 안 할 거니까. 철저하고 외롭고 괴롭게 만들어줄게. 지금 심정으로는 당신이 내 눈앞에서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당신이 자초한 거니까 나보고 못된 년이라고 하지 마. 배신감이란 상처로 따지면 내가 수십억 배는 더 크게 받았어.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니? 그리고 그 새끼한테는 얼굴이 수건됐다야. 신고하려면 해. 여기 CCTV도 있고 여기 관리자 아저씨도 봤으니까. 경찰에 폭행죄로 나 신고하고 네 마누라하고 네 딸이랑 나랑 같이 만나게 해주라. 나만 이렇게 역같아서 되겠냐? 네 딸도 내가 느낀 배신감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걱정 마. 손뼉도 마주치니까 소리 나는 것쯤은 알고 있어. 네 인생 족치기로 맘먹었으면 난 여기 내 엄마라는 이 여자, 이 인생도 아작낼 각오가 돼 있다는 거야. 더불어 내 인생도. 절대 곱게 못 살게 할 거야. 내 이름 석자만 들어도 재수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일어나서 나머지 한쪽 사이드미러도 부셔버렸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걸어서 나가던데 신경도 안 썼어요. 제 친구는 계속 제 옆에 있었고 관리인 아저씨는 물 갖다 주고 누워있는 그놈한테 보아하니 서로 아는 사이 같고 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모텔이고 하면서 별의 별 사람들 다 보고 내 업이라 생각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하는데 자식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뭔데 짐승도 지 새끼 아플 짓은 안 하는 법이다. 이러시더군요. 제가 했던 행동, 들은 내용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충 저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판을 쳐놓고 모텔방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친구 말로는 제가 진짜 맥주병으로 그 남자 머리라도 칠 분위기였다고.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엄만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니 그런 거 안 보일까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옆에 있던 동생을 원래는 오늘 그냥 놀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고 갈 생각 없었는데 친구가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모텔에서 자고 친구 집 가서 옷 빌려 입고 출근했는데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결국 조퇴하고 내일 월차 쓰고 지금 제 방에 앉아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여자는 안방에 계속 누워있다가 제가 조퇴하고 온 걸 알았는지 제 방에 오더라고요. 보자마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발끝조차도 보기 싫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도 없고 변명 필요 없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얼굴 마주보고 있는 1분 1초가 역겹다. 역겨워 죽겠는데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는 거다. 집안 시끄럽게 해서 아빠도 알고 오빠도 알게 해줄까? 하니까 다시 방으로 가네요. 겁은 나나 보죠. 평생 안 들킬 줄 알았겠지. 어떻게 사람이라면 아빠는 어쩌라고 그런 거죠? 끝까지 괴롭혀 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놈도 같이 어떻게 족쳐야 할지 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용서?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안 미칠 것 같아서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가 저 두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줬으면 합니다. 제가 힘들어지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너무 힘들고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걱정이라곤 아빠, 오빠 걱정밖에 안 돼요. 저 나름 삶에 애착 가지고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피가 마를 정도로 괴롭혀주고 난 후에 모든 걸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거 초인적인 인내로 참는 중이니까 참을 수 있겠다 못 참겠다 꾸역꾸역 울음도 나왔다가 소리도 지르고 싶다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렇게 글로 쓰면서 달래고 댓글 보면서 참아볼까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괴롭혀야 제대로 복수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